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을 쏘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5살 배기 꼬마 칠성이. 이 아이는 밥 달라고 보채는 대신 서슬 퍼런 독설로 어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할머니, 곧 죽을 건데 돈은 모아서 뭐해? 자신을 내쫓은 비정한 할머니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음의 점괘를 던진 아이. 과연 이 당돌한 복수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만석군 댁을 뒤집어 놓은 5살 꼬마 도사, 칠성이. 그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최참판댁이라 불리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실제 주인은 최참판이 아니라 안주인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집이 황소고집이요. 성정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운 여인이었지요. 곳간에 쌀가마니가 썩어 문드러져도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됐박살 한 줌 베푸는 법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 집안의 부와 명예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하늘은 공평하다 했던가요? 이토록 기세등등한 박씨 부인에게도 뼈아픈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손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날 때부터 허약하여 구실을 못하고 며느리 또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때 끊길 위기에 처한 박씨 부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순박한 처녀, 연희를 시바지로 들인 것입니다. 내 너에게 밭대기 5 맞이기를 줄 테니 사내 아이 하나만 낳아주고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거라. 가난에 찌든 연희는 눈물을 머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10달 후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산모인 연희를 짐짝처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천한 것에 피가 섞였으니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약속한 땅? 흥? 목숨 부지한 걸 다행으로 알 거라. 연희는 갓 낳은 핏덩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맨발로 진흙탕을 구르며 피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대문 밖에서 울부짖으며 남긴 말이 아직도 마을 사람들 귓가에 쟁쟁하다고 합니다. 마님, 천륜을 끄는 죄는 하늘이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언젠가 당신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그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박씨 부인이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그 손자는 세도를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열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대를 잇기는커녕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 흉흉한 소문만 무성해졌지요. 그렇게 죽은 듯 고요하던 최참판댁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난데없이 꼬마 아이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이는 5살쯤 되어 보일까? 누렇게 바랜 무명 저고리에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결코 남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갓 찐 찹쌀떡처럼 뽀얗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박아놓은 듯 형형하게 빛났지요. 아이는 느티나무 평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치 세상 통달한 노인네처럼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밭일을 하러 가던 동네 아낙 덕이네가 그 꼴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넌 네 집 자식인데 여기서 청승을 떨고 있니? 엄마 잃어버렸어? 배고프지 않아? 덕이네는 품에서 삶은 감자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덥석 받아먹었을 텐데 이 꼬마는 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덕이네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줌마 감자는 됐고
집에 빨리 가봐야겠는데?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네 장독대에 숨겨둔 쌈짓돈 말이야. 지금 남편이 몰래 꺼내서 투전판 가려고 하는데 벌써 장독 뚜껑 열었다. 얼른 안 가면 그 돈 다 날릴걸. 덕이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장독대 밑에 비상금을 숨겨둔 건 자신과 며느리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덕이내는 반신반의하며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을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내 돈 내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느티나무 아래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저 꼬마 말이 진짜였어? 아니, 저 어린 것이 보지도 않고 천리 밖을 내다보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몰려든 사람들을 쓱 둘러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칠성이요. 심심한데 어디 사람들 속사정이나 한번 읊어볼까? 5살 칠성이의 등장은 그렇게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떨어진 거대한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귀환일까요? 최참판댁을 향한 칠성이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게 번뜩였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이소. 내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불과 반나절 만에 느티나무 아래는 칠성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애기 도사님, 신동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요. 칠성이는 평상 위에 턱하니 다리를 꼬고 앉아 어른들이 바친 엿가락이며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면서 점을 봐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백년 묵은 구렁이처럼 능글맞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의 훈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훈장님은 평소 공자왈 맹자왈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었지요. 에잉, 요망한 것이 마을 풍기를 물랑케 하는구나. 어린 놈이 어른들을 능욕하다니 내 회초리로 다스려주마. 훈장님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곶감씨를 퇴 뱉어내며 훈장님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할아버지, 회초리는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나 맞으시지 그래요? 뭐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젯밤에 주막집 주모랑 몰래 막걸리 드시다가 저고리 고름에 분 냄새 묻혀 오셨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그거 알고 빨래방망이 들고 기다리시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순간 훈장님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킥킥하고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점잖은 척하던 훈장님의 비밀이 5살 꼬마 입에서 터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훈장님은 헛기침만 연거푸하더니 이놈이 미쳤구나 하고는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푸죽간 최서방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서방은 칠성이를 겁주려고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꼬마야, 내 성질 알지? 헛소리하면 혼난다. 그러자 칠성이는 최서방의 불룩한 배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뱃속에 기름만 낀 게 아니라 욕심도 잔뜩 끼었네. 어제 잡은 소, 병든 소였지? 그거 관아에 알리면 아저씨 곤장 100대는 맞을걸? 최서방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처리한 병든 소 이야기를 이 꼬마가 귀신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은 넙죽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점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죄와 욕망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 전체가 붉은 노을에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점을 봐주느라 입이 아플 법도 한데 칠성이는 곶감 하나를 입에 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마을 가장 높은 곳 최참판댁 쪽을 응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기 가득하던 칠성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주변에 있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려는 게요? 날도 저무는데. 칠성이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밀린 외상값 받으러 가야지요. 외상값이라니? 네 댁에? 저기 저 기와집.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천륜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 집 말이요. 칠성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타박타박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굳게 닫힌 최참판댁의 소슬대문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칠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칠성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꼬마 아이 하나가 그 무서운 박씨 부인의 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러 가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왔으니까요. 최참판댁 대문 앞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한데 대문 양옆에 걸린 청사초록만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칠성이는 자기 키보다 10배는 더 커 보이는 거대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작은 주먹으로 대문을 쾅, 쾅, 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집에 살낀 귀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다. 문 열어라. 5살 꼬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쩌렁쩌렁한 고함이 고요한 저택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육중한 대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이 집의 머슴 마당쇠였습니다. 마당쇠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누구요? 감히 대감이 주무시는 시간에 소란을. 뭐야, 웬 똥자루만 한 녀석이. 마당쇠는 칠성이를 발견하고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거지 새끼면 바가지나 내밀 것이지. 감히 대문을 두드려. 마당쇠가 빗자루를 들어 칠성이를 위협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뒷짐을 딱 쥐고 마당쇠를 올려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술냄새 한번 고약하네. 아저씨, 오늘 마님 심부름으로 쌀 팔러 갔다가 그 돈으로 노름했지? 마당쇠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술이 확 깰 만큼 전곡을 찔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이 미쳤나? 노름판에서 돈 다 잃고 빈지게 지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핑계댈까 고민했잖아. 산적 만났다고 거짓말하려고 했지? 근데 어쩌나 마님이 이미 눈치채고 멍석말이 준비해놨는데. 칠성이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마당쇠는 등골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아까 들어올 때
안채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그걸 어떻게 알긴. 아저씨 이마에 죽을 운수라고 딱 쓰여 있구먼. 내가 지금 마님 만나서 아저씨 목숨 구해주려고 온 거야. 문 안 열면 오늘 밤 아저씨는 멍석 안에서 초상 치르게 될걸. 마당쇠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꼬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당쇠는 홀린 듯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칠성이는 마당쇠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은 정원수와 연못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그곳에 서린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늙은 까마귀가 까악까악하고 불길하게 울어댔지요. 그때 안채 대청마루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어떤 놈이 감히 밤중에 내 집 마당을 밟는 게야. 비단옷을 휘감고 손에는 기다란 곰방대를 든 노파. 바로 칠성이의 친할머니이자 어미를 내쫓은 원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그 깐깐하고 도끼 어린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조그만 꼬마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웬 어린 놈이냐? 동냥을 하러 왔으면 바깥 행랑채로 갈 것이지 감히 안채까지 들어와? 칠성이는 박씨 부인을 보자마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어미를 짐승처럼 내쫓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구나. 하지만 칠성이는 감정을 억누르고 해맑게 웃으며 박씨 부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 대장이요? 얼굴을 보니 돈은 썩어나게 많은데 자식 복은 지지리도 없게 생겼네. 특히 손자 복은 아예 없고. 박씨 부인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죽은 손자 이야기는 이 집안의 금기어였기 때문입니다. 뭐라? 저런 발칙한 놈을 봤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주리를 틀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할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하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박씨 부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나 건드리면 할머니 오늘 밤 못 넘겨. 할머니, 요즘 밤마다 천장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박씨 부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라니? 천장에서 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 말이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자꾸 물소리가 들릴까? 그거 빗물 아니야. 억울하게 쫓겨난 여자가 흘리는 피눈물 소리지. 그것은 박씨 부인이 지난 몇 달간 시달려온 악몽이자 환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포를 처음 보는 5살 꼬마가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칠성이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할머니 등 뒤에 엎여 있어. 아주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말이야. 할머니, 어깨 안 무거워? 숨 안 막혀? 박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뒷목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박씨 부인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가 그 귀신 떼어줄까? 아니면 그냥 데려가라고 놔둘까? 이 집안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 박씨 부인과 그 권력 앞에 버려졌던 핏줄 칠성이.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숨막히는 기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아주 많이 주마. 그러니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썩 꺼지거라.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칠성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금비녀며 옷가락지 같은 폐물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평생을 돈과 권세로 사람을 부려온 박씨 부인에게는 이것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바닥에 뒹구는 금덩이들을 그저 돌멩이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청아하면서도 서늘한지 방 안에 켜둔 촛불이 파르르 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참 딱하네. 저승사자가 노잣돈 준다고 안 잡아갈 것 같아? 이깟 금부치로 귀신을 달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달랬겠지. 칠성이는 비단 주머니를 발로 툭 차버리고는 안방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 박씨 부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도대체 이 속을 알 수 없는 꼬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 목숨을 달라는 것일까? 공포에 질린 박씨 부인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 다 들어주마. 칠성이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커다란 자개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장롱 안에 있는 거, 그거 내놔. 순간 박씨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개장 깊은 곳에는 박씨 부인이 5년 전 며느리 연희를 내쫓을 때 빼앗았던 아기 베넷저고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핏줄을 찾을 일이 생길까봐 몰래 남겨둔 일말의 죄책감이 묻어있는 물건이었지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헌 옷가지들 뿐이야. 박씨 부인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지만 칠성이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 혀에 바늘 돋는다는데 거기 베넷저고리 있잖아. 피 묻은 베넷저고리.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 귀신이냐, 몽달 귀신이냐?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 부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나, 할머니가 버린 그 핏덩이. 비 오는 날 밤 개천에 뛰려보 내려다가 실패한 그 아이. 그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씨 부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연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후환이 될까 싶어 하인을 시켜 갓난쟁이를 몰래 없애버리려 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내 눈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내 죄를 낱낱이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박씨 부인은 공포와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놀라긴 일러. 내일 아침까지 마당에 구판을 벌여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구경시켜야 해. 안 그러면 내일 밤에는 천장의 물소리가 아니라 진짜 핏물이 뚝뚝 떨어지게 될 테니까. 칠성이는 멍하니 넋이 나간 박씨 부인을 뒤로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칠성이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최참판댁 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추고 싶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밤 최참판댁에서 큰 구판이 벌어진다더라. 그 꼬마 도사가 집안에 낀 귀신을 잡아낸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손을 놓고 최참판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상놈들이 감히
하며 호통을 쳤을 박씨 부인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박씨 부인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칠성이는 마치 제 집인 양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칠성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구석진 사랑채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끊일 듯 이어질 듯 가냘픈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칠성이는 홀린 듯 그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창백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의 친아버지 최참판댁의 독자 최도령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심성 많은 착했으나 유약하기 짝이 없어 어미인 박씨 부인의 치마폭에 쌓여 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산 인물이었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연희가 쫓겨날 때도 자기 자식이 버려질 때도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던 못난 아비였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최도령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약을 가져온 게냐? 최도령의 눈은 퀭했고 앙상한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아비인데 막상 저리 초라한 모습을 보니 핏줄이 당기는 탓인지 측은지심이 든 것이지요. 약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들렀소. 칠성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도령은 꼬마 아이를 보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웬 꼬마 도련님이 오셨구나.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최도령은 칠성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렴. 내 주머니에 옥춘 사탕이 하나 있는데. 최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옥춘 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사탕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연희가 쫓겨나던 날 밤 최도령이 연희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주려다 주지 못했던 후회와 미련이 담긴 사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이 사탕 누구 주려던 거요? 칠성이의 물음에 최도령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내 아이에게 주고 싶었다.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낸 내 불쌍한 아들놈에게. 살아있다면 딱 너만 했을 텐데. 최도령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구나. 부디 너는 건강하게 자라거라. 나처럼 못난 놈이 되지 말고.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아비. 그리고 그 아비의 손을 잡고 있는 아들. 칠성이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라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면 이 유약한 아버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비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며 짐짓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소. 오늘 밤 지나면 그 아픈 병 싹 다 나을 거요. 내가 묵은 체증을 확 뚫어줄 테니. 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칠성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밤 어머니의 한도 풀고 아버지의 병도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가 지은 죄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 줄 테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최참판댁 마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켜지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둥, 둥, 둥. 정적을 깨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판댁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그 위에는 소박한 상 하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구판이라 하면 돼지머리에 오색 과일을 산처럼 쌓아놓기 마련인데 칠성이가 차린 상에는 오로지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하얀 소금 한 줌, 그리고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굿이야? 무당도 없고 웬 꼬마 혼자서? 쉿! 조용히 해. 저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대청마루에는 박씨 부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도령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하얀 무명천을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멍석 위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횃불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거인처럼 길게 늘어져 보는 이들을 압도했지요. 칠성이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비를 피할 곳도 밥을 먹을 곳도 없이 5년을 떠돌아다닌 이 가엾은 영혼을 어찌합니까? 처음에는 아이의 목소리였으나 점점 목소리가 굵어지더니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쳐 횃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이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소금 그릇을 집어들고 박씨 부인을 향해 촥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끄는 악기야, 물러가라. 소금을 뒤집어 쓴 박씨 부인은 마치 불의 대기라도 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살려줘. 칠성이는 춤을 추듯 공중공중 뛰며 대청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박씨 부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때 칠성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 5년 전 쫓겨난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내 아이만 낳아주면 어미 약값도 대주고 잘 살게 해주신다지 않았습니까? 어찌 갓 낳은 나를 빗속으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내 새끼까지 죽이려 하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잠시 미쳐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다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까지 죽이려 했다니 웅성거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저러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지. 그때였습니다. 칠성이가 갑자기 박씨 부인을 놓아주고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추워요. 저 배고파요. 할머니가 저를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어머니. 이번에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옆에 서 있던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강물에 띄어보내?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제 아들을 죽이라고 시켰단 말입니까? 최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씨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다. 나는 그저 집안을 위해서 핏줄을 죽여요? 그게 할 짓입니까? 유약하기만 했던 최도령이 생전 처음으로 어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 채 칠성이는 정화수 그릇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집안의 죄를 씻으려면 물로는 부족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칠성이가 정화수 그릇을 바닥에 패대기 치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콰르릉 하고 천둥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하늘이 이 집안을 심판하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칠성이는 마치 물귀신처럼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갈 때가 됐어. 저승사자가 문 밖에 와 있어. 나랑 같이 가자. 응, 같이 가자. 칠성이가 천천히 손을 내밀자 박씨 부인은 으악, 안 돼. 난 죽기 싫어. 하며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씨 부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칠성이와 최도령 두 부자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광란의 구파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 다리 내놔라.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간 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루 밑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은 박씨 부인이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온갖 추악한 비밀들이 묻혀있는 어둠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머슴들이 횃불을 비추며 박씨 부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미친년 꼴을 하고 있었고 비단옷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기 연희가 있다. 연희가 내 발목을 잡는다. 이거 놔라. 내 돈 다 줄 테니 제발 저리 가. 박씨 부인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발광을 해댔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세로 떵떵거리며 살던 여장부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흉측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연희는 거기 없어. 할머니 마음속에 있는 거지. 평생 지은 죄가 귀신이 되어 할머니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때 넋이 나간 박씨 부인의 입에서 기어이 끔찍한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죽이라고 했다. 천한 핏줄이 내 집안 재산 축낼까봐 강보에 싸서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내가 시켰어. 그러니 제발 목만 조르지 마라. 숨막혀 죽겠단 말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최도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찌 사람이. 최도령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내를 잃고 자식까지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도령은 비틀거리며 박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어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의 그 욕심이 집안을 망치고 저를 병들게 하고 제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유약하기만 했던 최도령의 입에서 나온 사자 후에 미처 날뛰던 박씨 부인도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늘이 놀랐는지 천둥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최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노마님을 별채로 모셔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게 하라. 이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는 내가 관리할 것이다. 하인들은 예, 마님. 아니, 대감마님.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끌려가는 박씨 부인은 끝까지 칠성이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내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두고 보자.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하지만 칠성이는 그저 쓸쓸한 눈빛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원한 있는 사람이나 되는 거야. 할머니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귀신도 안 받아줘. 그냥 불쌍한 노인네로 살다가 가쇼. 박씨 부인이 끌려가고 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쏟아지던 비도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병든 아비 최도령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 칠성이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지 않으십니까? 최도령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는 칠성이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얼굴 윤곽이 죽은 아내 연희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저 맑고 깊은 눈망울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최도령의 손이 칠성이의 볼을 스치듯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이의 온기에 최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내 아들이더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핏줄이더냐? 칠성이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신통방통한 도사 흉내를 내며 어른들을 호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부모의 품이 그리웠던 5살배기 꼬마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 아버지. 칠성이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도령은 와락 칠성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바보 천치라서 너와 내 어미를 지키지 못했구나. 으흐흑. 최도령은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느라 바빴지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하늘이 도우셨네. 하늘이 도우셨어. 칠성이도 아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 안 미워할 거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누가 너를 미워한단 말이냐?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보물이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최도령은 칠성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숟가락 들 힘도 없다던 사람이 아들을 안자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든든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초인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그때 칠성이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최도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아버지 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연희가 죽기 전 피로 쓴 유서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연희가 서툴게 그린 그림 편지였지요. 그림에는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최도령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보고 있느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다. 내 억울한 한은 이제 다 풀렸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거라.
비갠 밤하늘,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최참판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하늘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최도령님, 이제 정신 차리시고 아들 잘 키우시오. 칠성이 너도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최참판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최도령은 칠성이를 무릎에 앉히고 밤이 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 열을 붉은 꽃 없고 달도 차면 기운다 했습니다. 하물며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세가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별채로 쫓겨난 박씨 부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기스러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요. 내 돈, 내 금부치, 아무도 못 가져가. 저리 가, 저리 가라 이년아. 내가 안 죽였어. 박씨 부인은 하인들이 넣어주는 밥상도 마다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비단옷은 걸레짝이 되었고 기름지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갔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텅 빈 허공을 움켜쥐려 바둥거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비바람치는 밤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예언했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뚝, 뚝 하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힉, 또 들린다. 저 소리. 박씨 부인은 귀를 틀어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귓가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희생된 며느리 연희의 피눈물 소리였고 강보에 쌓여 버려졌던 손자의 울음소리였으며 평생을 굶주리게 했던 소장농들의 한숨소리였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데려가지 마. 박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문을 긁어댔지만 밖에서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들고 별채에 들어간 하녀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야, 노마님. 박씨 부인은 방구석에 처박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모습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눈은 공포에 질려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고 두 손은 자신의 목을 꽉 조르고 있는 형상이었지요. 결국 그녀를 죽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죄책감과 공포라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장례는 치러졌으나 마을 사람 누구 하나 슬퍼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앓던 이가 빠졌다. 하늘이 심판했다며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도 서슬 펄은 위세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만도 못하다는 것을 박씨 부인은 저승가는 길목에서야 깨달았을까요?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명뿐이었습니다. 반면 칠성이와 최도령이 머무는 사랑채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까요? 칠성이의 물음에 최도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다. 그건 염라대왕님만이 아시겠지. 하지만 칠성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꾸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란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아기는 갔고 집안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남겨진 두 사람에게 주어진 진짜 숙제였으니까요. 과연 칠성이와 최도령은 최참판댁에 씌워진 구두쇠 집안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참판댁, 아니 이제는 최부자댁이라 불리는 이 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최부자님, 덕분에 올해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도련님, 이 옥수수 좀 드셔보세요. 우리 밭에서 제일 실한 놈입니다. 과거 찬바람이 쌩쌩 불던 그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훈훈한 인심이 넘쳐 흘렀지요. 박씨 부인이 죽은 뒤 최도령은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소장료를 반으로 낮추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풀어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유약하고 병약했던 최도령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어른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란 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칠성이는 어릴 적 그 통통하던 볼살은 빠졌지만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한 총명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더 이상 신통력을 부려 점을 봐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여전히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김서방네 논둑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미리 보수하라고 일러주어야겠습니다. 허허, 내 눈썰미는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리하마. 칠성이는 더 이상 귀신을 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보는 현자로 자라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부자는 손을 잡고 뒷산 양지 바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작지만 정갈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의 어머니, 연희의 무덤이었습니다. 최도령은 무덤 앞에 술을 한 잔 올리고 칠성이는 어머니가 좋아했다던 진달래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머니도 꿈에 안 나타나시는 걸 보니 저승에서 죗값을 다 치르셨나 봐요. 칠성이가 덤덤하게 말을 건네자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이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는 듯 했지요. 최도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사는 못난이로 늙어 죽었을 게다. 내가 나를 살렸고 이 집안을 살렸다. 에이, 아버지가 용기를 내신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는걸요? 칠성이가 어릴 적처럼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자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모진 비바람과 시련을 겪어낸 최부자댁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만석군 집안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재물만 가득한 만석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은 만석군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칠성이의 그 신통방통한 능력은 정말 귀신의 조화였을까요? 아니면 간절히 가족을 되찾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어찌되었든 그 기적이 빚어낸 결말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람소리꾼이 들려드린 만석군 댁을 뒤집어 놓은 꼬마 도사 칠성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핏줄조차 내치는 비정한 욕망은 결국 파멸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안은 가족의 사랑은 폐허가 된 집안에 다시 꽃을 피워냈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이 핏줄이고 권세보다 무서운 것이 인과응보의 이치라는 것을 5살 칠성이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었네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모를 욕심이나 미움이 따리를 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에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칠성이의 맑은 눈망울처럼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 그런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저 바람소리꾼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기이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한 보따리 싸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